꼬마 니콜라 다시 작은 1. 상태의 그림 르네 고시니 글 신선영 옮김 장자크 상태 따뜻하고 유머 넘치는 그림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파가 상태는 1932년 프랑스 보르도에서 태어났다. 악단 연주자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은 좋아하는 연주자들을 종이 위에 그려보면서 그림에 대한 동경과 열정으로 바뀌었다. 17살 때 포도주 중개인 사무소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틈만 나면 동료들을 모아놓고 그림을 그리다 해고된 그는 파리로 가서 사파가의 길로 들어섰다. 무명 사파가의 고단한 삶은 그러나 작가 르네 고시니와의 만남으로 일대 전기를 맞았다. 르네 고시니와 함께 벨기에의 한 지방 주간지에 연재한 꼬마 니콜라가 대성공을 거둔 것이다. 한 편의 그림으로 많은 이야기를 풍성하게 압축해내는 솜씨도 일품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그의 그림에 담긴 따뜻하고 깊은 인간 이해다. 1959년에 탄생한 꼬마 니콜라가 이미 어른이 된 아이들과 장차 어른이 될 아이들의 영원한 친구로 남아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르네 고시니, 뛰어난 유머 작가 고시니는 1926년 파리에서 태어나 아르헨티나에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를 보냈다. 프랑스로 들어온 후 만화 스토리 작가로 일을 시작하여 아스테릭스, 럭키 리크를 만들었다. 1959년에는 벨기에에서 잡지 필로트를 창간하여 1974년까지 운영했다. 그가 글을 쓰고 상태가 그림을 그려 이 잡지에 연재한 작품이 바로 꼬마 니콜라다. 1977년 세상을 떠났다. 카우보이 놀이. 오늘 오후에 카우보이 놀이를 하자고 친구들을 우리 집으로 불렀다. 친구들은 각자 자기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 리프스는 아빠가 사준 경찰과 놀이 세트를 통째로 가져왔다. 경찰 모자에 수갑, 권총, 하얀 지휘봉과 후루라기까지 달고 말이다. 웨드는 큰 형이 쓰던 낡은 보이스카우트 모자에 나무로 된 탄약통을 들고 상자 2개가 달린 허리띠를 메고 왔다. 두 상자 속에는 끝내주는 권총들이 들어있었는데 거기엔 상아로 만든 손잡이가 달려있었다. 고기가 너무 탔다고 티격태격 다툰 후 아빠가 엄마한테 사다 준 분갑과 똑같은 종류의 상아였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 아빠랑 싸운 건 아빠가 집에 늦게 왔기 때문이었다고 우긴다. 알세스트는 인디언 옷을 입고 왔다. 손에는 나무 도끼를 들고 머리에는 깃털을 듬성듬성 단 채로 말이다. 꼭 덩치 큰 암탉 같았다. 부자라서 아들이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사주는 아빠를 둔 변장꾼 조프루아는 진짜 카우보이처럼 차려입고 나타났다. 양모바지와 가죽조끼, 체크무늬 셔츠, 커다란 모자에 쇠마개가 달린 권총과 기막히게 뾰족한 박차까지 차고 있었다. 난 사순절에 선물 받은 검정색 마스크를 썼다. 엄마가 오랫동안 목에 두르고 다니던 빨간 스카프와 화살총도 아주 멋졌다. 우리는 정원에 있었고 엄마는 간식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를 부르겠다고 했다. 좋아, 이제부터 나는 백마탄 정의의 기사야. 그리고 너희들, 그래 너희들은 악당해라. 하지만 마지막에는 내가 이기는 거야.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애들은 싫다고 했다. 늘 이게 문제다. 혼자 놀면 재미가 없고 여럿이서 놀면 말이 많다는 거. 왜 나는 정의의 기사하면 안 돼? 왜 나는 백마 타면 안 되는 거냐고 웨드가 물었다. 그러자 알제스트가 말했다. 너 같은 얼굴로는 정의의 기사 못하지. 야 인디언, 넌 입 다물고 있어. 안 그러면 엉덩이를 차버릴 테니까. 가진 거라곤 힘밖에 없고 친구들 코피 터뜨리기를 좋아하는 웨드가 말했다. 코가 아니라 엉덩이를 차주겠다는 말에 난 흠칫 놀랐다. 아무튼 알제스트가 덩치 큰 암탉과 닮은 건 사실이었다. 어쨌든 보안관은 나야. 리프스가 나섰다. 보안관? 경찰 모자 쓴 보안관 본 적 있냐? 너 지금 나 웃기려고 그러는 거지. 조프루아가 말했다. 경찰관 아빠를 둔 리프스는 이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우리 아빠가 경찰 모자를 쓰긴 했지만 그걸 보고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리프스는 조프루아에게 덤벼들었다. 텍사스에서 그렇게 입으면 다들 웃을걸? 하고 조프루아가 놀리자
리프스가 조프루아 따귀를 때렸다. 그러자 조프루아가 상자에서 권총을 꺼내 들고 말했다. 후회하게 될 거다, 조. 리프스가 또다시 조프루아의 뺨을 찰싹 때리자 조프루아는 권총으로 빵 소리를 내더니 쓰러지듯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리프스는 배에 손을 얹고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내가 이겼다, 코요테. 하지만 반드시 복수하고 말 거다. 라고 말하며 땅바닥에 쓰러졌다. 나는 좀 더 빨리 달리기 위해 내 엉덩이를 찰싹찰싹 치며 정원을 휘젓고 다녔다. 말해서 내려. 100만은 내 거야. 웨드가 다가와 말했다. 나도 지지 않고 말했다. 아니야 임마.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100만은 내 거야. 그러자 웨드가 내 코에 주먹을 날렸다. 리프스가 삐익 하고 힘껏 호루라기를 불더니 웨드에게 말했다. 넌 말도둑이야. 캔사스 주에서는 말도둑을 목에 매달게 되어 있대. 바로 그때 알세스트가 막 뛰어와서 말했다. 잠깐, 넌 웨드를 매달 자격이 없어. 보안관은 나란 말이야. 계집애 같은 자식, 내가 언제부터 보안관이었어? 리프스가 말했다. 알세스트는 싸우기를 싫어한다. 하지만 알세스트도 이번만은 참을 수 없었는지 나무도끼를 불쑥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리프스의 머리통을 도끼 손잡이로 툭 하고 내리쳤다. 알세스트가 반격을 가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던 리프스는 그대로 얻어 맞을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리프스는 경찰 모자를 쓰고 있었다. 내 모자, 내가 내 모자 망가뜨렸어. 리프스는 소리를 지르며 알세스트를 쫓아다니기 시작했다. 그 애들이 그러고 있는 동안 나는 다시 정원을 신나게 내달렸다. 얘들아 잠깐만,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웨드가 우리 모두를 불러세웠다. 우리는 착한 사람을 하고 알세스트가 인디언을 하는 거야. 알세스트가 우리를 잡으려고 하다가 포로를 하나 생포하면 그때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서 포로를 풀어주고 알세스트를 쳐부수는 거야. 어때? 우리는 너무 멋진 웨드의 제안에 모두 찬성했다. 하지만 알세스트는 아니었다. 왜 내가 인디언을 해? 알세스트가 뚱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 조프루아가 대답했다. 바보야, 내 머리에 깃털이 달려있으니까 그렇지. 아, 싫으면 간도. 그만 놀면 되니까. 그래, 그러면 되겠네. 너 때문에 우리만 귀찮아지니까. 그래? 그렇다면 좋아. 나도 안 놀 거야. 알세스트는 이렇게 말하고 정원 한 구석으로 가더니 토라진 얼굴로 주머니에서 초콜릿빵을 꺼내 우물우물 씹었다. 알세스트가 있어야 돼. 인디언 할 사람은 쟤밖에 없는데 제가 안 하면 내가 해야 되잖아. 웨드가 투덜거렸다. 결국 알세스트는 인디언을 하겠다고 했다. 자기도 잘해보고 싶다는 거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착한 인디언이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았어, 알았다고. 어쨌든 너 지금 하는 거 하고 반대로만 하면 되겠네. 조프루아가 대꾸했다. 그런데 포로는 누가 해? 내가 묻자 웨드가 말했다. 그건 조프루아가 할 거야. 우리 조프루아를 빨랫줄로 나무에 묶어놓자. 조프루아가 발끈하며 나섰다. 안 돼, 싫어. 왜 난데? 난 포로 안 해. 내가 너희들 중에서 옷도 제일 잘 입었잖아. 뭐라고? 그럼 나는 백마를 탔는데도 가만히 있잖아. 웨드가 대답했다. 이 말을 놓칠 내가 아니었다. 100만은 내 거라니까. 하지만 웨드는 화를 내면서 100만은 자기 거라고 끝까지 우겼고 계속 이렇게 나오면 내 코에 다시 한 방 먹이겠다고 으르렁거렸다. 어디 한번 해보시지. 웨드는 기어이 나한테 주먹을 휘둘렀다. 꼼짝 마라, 오클라호마 키드. 조프라가 이렇게 말하며 사방에다 투투투투 권총을 쏘아댔다. 그러자 리프스가 호루라기를 불며 소리쳤다. 야, 보안관은 나야.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모두 멈춰. 알세스트는 나무 도끼로 리프스의 모자를 툭 치고는 리프스를 포로로 생포했다고 떠들었다. 리프스는 알세스트 때문에 호루라기를 잔디 위에 떨어뜨렸다며 화를 냈고 나는 울면서 웨드에게 소리를 쳤다. 여기는 내 집이고 난 더 이상 웨드가 보기 싫다고 말이다. 모두가 악을 써대고 있었다. 정말 멋진 광경이었다. 모두들 너무나 재미있어 했다. 조금 있으려니까 아빠가 집에서 나왔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야, 이 녀석들아, 이게 무슨 난리냐? 너희들은 얌전하게 놀 줄도 모르니? 조프루아 때문이에요. 얘가 포로를 안 하겠다잖아요. 웨드가 이렇게 말하자 조프루아가 덤벼들었다. 너 나한테 한 대 맞고 싶어? 둘은 다시 치고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아빠가 그 애들을 떼어놓으며 말했다. 자, 얘들아,
어떻게 노는 건지 내가 보여주마. 내가 포로를 하지. 우리는 신이 났다. 우리 아빤 정말 멋쟁이다. 우리는 아빠를 나무에 꽁꽁 묶었다. 간신히 묶어두고 돌아서는데 블레디르 아저씨가 정원 울타리를 훌쩍 넘어오는 게 보였다. 옆집에 사는 블레디르 아저씨는 우리 아빠 괴롭히는 걸 좋아한다. 나도 같이 놀고 싶은데 나는 아메리카 인디언을 하지. 나를 뒷발로 선 황소라고 부르게. 여기서 나가게 블레디르. 우린 자네 안 불렀네. 아빠가 말했다. 몸집이 엄청나게 큰 블레디르 씨는 팔짱을 낀 채 아빠 앞에 우뚝 서서 말했다. 자네 얼굴이 희멀게져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군 그래? 아빠는 나무에 묶인 끈을 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고 블레디르 씨는 나무 주위를 돌며 소리를 지르고 덩실덩실 춤까지 추었다. 아빠와 블레디르 아저씨가 재미있게 놀며 장난치는 모습을 계속 보면 좋았을 테지만 바로 그때 엄마가 간식 먹으라고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다. 간식을 먹고 나서 우리는 전기 기차 놀이를 하러 내 방으로 몰려갔다. 난 아빠가 카우보이 놀이를 그렇게 좋아하는 줄 정말 몰랐다. 밤이 되어 정원에 나가보니 블레디리 아저씨는 벌써 가버렸고 아빠만 나무에 꽁꽁 묶인 채 소리를 지르며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다. 혼자서도 그렇게 재미있게 놀다니 우리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다. 부이용 선생님. 오늘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오지 않았다.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운동장에 줄을 맞춰 서 있는데 학생 주임 선생님이 와서 우리에게 말했다. 너희 선생님이 오늘 편찮으시단다. 비봉씨, 아니 학생 주임 선생님이 대신 우리를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우리는 학생 주임 선생님을 부이용이라고 부른다. 물론 선생님이 없을 때만 말이다. 선생님은 항상 내 눈을 봐 라고 말하는데 그럴 때 선생님 눈을 들여다보면 부이용 스프, 고기, 야채 등을 삶아서 만든 스프에 떠 있는 뿌연 기름덩어리처럼 눈동자만 동동 떠 있기 때문이다. 왜 부이용이라고 부르는지 나도 처음부터 알았던 건 아니다. 선배 형들이 말해줘서 알았다. 뻣뻣한 콧수염이 달린 부이용 선생님은 걸핏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있을 때 장난치는 건 금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이용 선생님이 우리를 감독하러 오는 날은 아주 골치 아파진다. 다행히도 교실로 들어온 뒤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난 교장 선생님과 할 일이 있어서 너희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다. 자, 내 눈을 보고 약속해. 얌전히들 있겠다고. 우리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선생님의 두 눈을 향해 쏠렸고 우리는 눈으로 약속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너무 얌전해서 탈이다. 그런데도 부이용 선생님은 우리가 영 못 믿어온가 보았다. 선생님은 우리 반 모범생이 누구냐고 물었다. 저예요 선생님. 안양이 우쭐대며 말했다. 그렇기는 하다. 안양은 우리 반 1등이고 담임 선생님의 귀염둥이니까. 안양이 미워도 우리는 그 애를 마음 놓고 때릴 수도 없다. 안경을 꼈기 때문이다. 좋아. 내가 담임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친구들을 감독해라. 어떻게들 하고 있나 가끔씩 들여다볼 거야. 수업 시간에 배운 거 복습들 하고 있어. 안양은 싱글벙글하며 담임 선생님 자리에 가서 앉았고 부이용 선생님은 교실을 나갔다. 자, 지금은 산수 시간이니까 산수 공부를 해야 해. 공책 펴. 문제를 풀 테니까. 안양의 뜬금없는 말에 플로테르가 물었다. 야, 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플로테르 조용히 해. 안양이 소리쳤다. 정말 자기가 선생님이라도 된 줄 아는 모양이었다. 내가 사내 자식이라면 어디 내 앞에 와서 더 떠들어봐. 클로테르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때 교실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부이용 선생님이 미소를 머금고 들어왔다. 오호, 내가 문 뒤에서 다 들었다. 거기 너 내 눈을 봐. 선생님이 클로테르에게 말했다. 클로테르는 선생님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선생님의 눈 속에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읽은 것 같았다. 내가 말하는 문장의 동사들을 변화시켜봐. 나는 나를 감독하며 산수 공부를 시키려는 친구에게 못되게 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생님은 교실에서 나갔다. 다시 오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주하생, 뭐가 보여? 클로테르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안 보여. 주하생이 대답했다. 갑자기 클로테르가 벌떡 일어나더니 안양에게 산수책을 먹이겠어 하고 말했다. 정말 끝내주는 생각이었다. 안 돼, 난 안경 꼈잖아. 안양이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그래도 먹일 테야. 클로테르가 으르렁거렸다. 안양에게 뭐라도 꼭 먹이고 말겠다는 기세였다.
그런 바보 같은 짓 하면서 시간 버리는 것보다 공 가지고 노는 게 어때? 조프로아가 말했다. 그럼 산수 문제 푸는 건 어떡하고? 아직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지 안양이 불만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우리는 안양 말 같은 건 무시해버리고 공을 이리저리로 패스하기 시작했다. 의자들을 헤집고 다니며 노는 건 정말 재미있었다. 난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교실을 하나 사서 놀이터로 쓸 거다. 으악! 갑자기 비명소리가 들리더니 조화생이 두 손으로 코를 싸쥐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부용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미처 못 본 모양이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부용 선생님이 깜짝 놀라 물었다. 하지만 조화생은 아무 대답도 못하고 아야, 아야 하고 소리만 내고 있었다. 부용 선생님이 조화생의 팔을 잡고 데리고 나갔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공을 들고 제자리로 가서 앉았다. 조금 있으니까 부용 선생님이 코가 대문짝만하게 부어오른 조화생을 데리고 다시 왔다. 선생님은 이제 우리가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다며 계속 이러면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고 협박했다. 너희들은 왜 너희 친구 안양을 본받지 못하는 거냐? 쟤는 저렇게 얌전한데. 선생님은 이 말만 남기고 나가버렸다. 조화생에게 어찌된 일이냐고 묻자 열쇠구멍으로 망을 보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고 했다. 앞에서 안양 목소리가 들려왔다. 농부가 시장에 갔어. 장바구니에다가 12개에 500프랑 하는 달걀 28개를 가지고 갔거든. 안양은 정말 끈질겼다. 다 너 때문이야. 코피를 터뜨려 놓겠어. 조화생이 안양에게 시근덕거렸다. 맞아. 쟤한테는 산수책을 먹여줘야 돼. 농부고 달걀이고 안경이고 모조리 먹이는 거야. 클로테르가 맞장구 치며 나섰다. 그러자 겁쟁이 안양은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너희들은 너무 못됐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일러서 너희들 모두 전학 가게 만들 거야. 그때 또다시 교실 문이 드르륵 열렸다. 부용 선생님이었다. 우리는 모두 입도 뻥끗하지 않고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안양만 담임 선생님 자리에 앉아 혼자 훌쩍거리고 있었다. 부용 선생님이 안양에게 말했다. 뭐야 이제는 내가 떠들고 있는 거냐? 너희들 나를 미치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교실 올 때마다 꼭 한 놈씩 말썽이니. 이 녀석들 모두 내 눈을 잘 봐. 내가 다시 왔을 때 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땐 각오들 정말 해라.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선생님은 나갔다. 우리는 이제는 정말 말썽을 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학생 주인 선생님을 화나게 해서 얻는 거라곤 별밖에 없으니 말이다. 우리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안약이 훌쩍거리는 소리와 쉬지 않고 먹어대는 먹고 알세스트가 뭔가를 씹는 소리 말고는 아주 조용했다. 그런데 문에서 무슨 소리가 아주 조그맣게 들리면서 문 손잡이가 돌아가는 게 보였다. 삐그덕 소리를 내며 문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뚫어져라 문만 쳐다봤다. 알세스트까지도 입을 해 벌린 채 먹는 것을 잊고 있었다. 부용이다. 누군가가 소리쳤다. 교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정말 부용 선생님이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지금 부용이라고 말한 녀석 누구냐? 니콜라예요. 안양이 대답했다. 아니야 이 더러운 거짓말쟁이. 안양 말은 정말 사실이 아니었다. 범인은 리푸스였다. 너잖아. 내가 그랬잖아. 안양이 소리를 지르면서 또 울음을 터뜨렸다. 너 이따가 수업 끝나고 남아. 부용 선생님이 나에게 말했다. 그래서 나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난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내가 학교를 떠나면 모두들 나를 그리워하게 될 거라는 말도 덧붙였다.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선생님. 안양이 그랬어요. 리푸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안 그랬어요. 안양 목소리도 만만찮게 컸다. 내가 그랬잖아. 내가 부이용이라고 하는 것 아주 정확하게 부이용이라고 하는 거 내가 똑똑히 들었단 말이야. 리푸스가 말했다. 잘들 한다. 이따가 수업 끝나고 한 녀석도 빠짐없이 모두 남아. 부이용 선생님이 말했다. 전 왜 남아요? 저는 부이용이라고 안 했는데요. 알세스트가 말했다. 그 우스꽝스러운 별명 그만 부르란 말이다. 알겠냐? 부이용 선생님이 소리쳤다.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난 것 같았다. 난 수업 끝나고 안 남을 거야. 안양이 울부짖으며 대굴대굴 뒹굴었다. 땅바닥에 누워 때를 쓰다 못해 딸꾹질까지 하더니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졌다. 반 아이들 거의 모두가 소리를 지르거나 울고 있었다. 교장 선생님이 왔다. 난 부이용 선생님도 우리처럼 울음을 터뜨릴 거라고 생각했다. 무슨 일이요? 부이용, 아니 뒤봉 선생.
교장 선생님이 물었다. 모르겠습니다, 교장 선생님. 한 녀석은 땅바닥을 뒹굴고 또 한 녀석은 내가 연 문에 부딪혀 코피를 흘리고 나머지 녀석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정말 이런 녀석들은 처음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용 선생님이 머리를 긁적거렸다. 콧수염이 사방팔방으로 뻗쳐 있었다. 다음날 우리 담임선생님은 돌아왔지만 부용 선생님은 결근을 했다. 축구 시합. 알세스트가 오늘 오후에 집 근처에 있는 공터에서 만나자고 친구들과 약속을 했다. 내 친구 뚱보 알세스트는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 알세스트하고 약속을 한 건 그 애가 아빠한테서 새 축구공을 선물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주 폼나는 시합을 벌일 작정이었다. 알세스트는 정말 멋진 친구다. 우리는 오후 3시에 공터에서 만났다. 모두 18명이었다. 양편을 똑같은 수로 나누려면 편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결정해야 했다. 심판을 고르는 건 쉬웠다. 당연히 안양이었다. 안양은 우리 반 1등이고 다들 그 애를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안경을 껴서 아무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심판으로는 제격이었다. 어느 팀에서도 안양을 안 끼워주려고 하는 탓도 있었다. 축구를 하기에는 너무 힘이 약하고 걸핏하면 울음을 터뜨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참 의논을 하고 있는데 안양이 호루라기를 달라고 했다. 우리 중에 호루라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아빠가 경찰관인 리프스 뿐이었다. 내 호루라기 빌려주기 싫어. 우리 가족 기념품이란 말이야. 리프스는 거절했다. 하는 수 없었다. 결국 안양이 리프스에게 신호를 보내면 리프스가 대신 호루라기를 불어주기로 했다. 도대체 축구를 할 거야 말 거야? 난 벌써 배가 고프단 말이야. 알세스트가 외쳤다. 하지만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안양이 심판을 보면 17명이 남기 때문에 둘로 나누면 하나가 남았다. 우리는 한 가지 해결책을 생각해냈다. 한 명을 부심으로 뽑아서 공이 경기장 바깥으로 나갈 때마다 작은 깃발을 흔들게 하자는 거였다. 부심으로는 맥상이 뽑혔다. 부심 한 명이 경기장 전체를 감독하기는 힘들겠지만 대신 맥상은 달리기를 아주 잘한다. 때가 꼬질꼬질 낀 커다란 무릎에 바짝 마른 두 다리는 길쭉하다. 그런데 맥상은 뭘 알고 하려고 하지 않고 무턱대고 공만 차려고 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난 깃발 없는데 하고 말했다. 맥상은 전반전 동안만 부심을 하겠다고 했고 깃발 대신 자기의 더러운 손수건을 흔들겠다고 했다. 집에서 나올 때 자기 손수건이 깃발로 쓰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다. 자, 준비됐지? 알세스트가 소리쳤다. 그 다음부터는 쉬었다. 선수도 16명 딱 맞았다. 각 팀의 주장이 한 사람씩 필요했다. 그런데 너도 나도 주장을 하겠다고 우겼다. 뛰는 게 싫어서 골키퍼를 하고 싶어하는 알세스트만 빼고 말이다. 우리는 알세스트한테 골키퍼를 시켜주었다. 알세스트라면 골키퍼로는 제격이다. 옆으로 푹 퍼진 살 때문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공이 피해갈 테니까 말이다. 그렇다 해도 주장이 15이나 되었다. 너무 많았다. 내가 제일 힘이 세니까 주장은 내가 해야 해. 불만 있는 놈 있으면 나와. 코에다 한 방 먹여줄 테니까. 웨드가 큰 소리로 으름장을 놓았다. 주장은 나야. 내가 옷을 제일 잘 입었잖아. 조프라가 겁없이 앞으로 나서자 웨드가 조프라의 코에 주먹을 날렸다. 조프라가 우리 중에 옷을 제일 잘 입는 건 사실이다. 엄청 부자인 그의 아빠가 그 애한테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으로 된 윗도리와 축구용품을 통째로 사준 덕분에 말이다. 나 주장 안 시켜주면 우리 아빠 불러서 너희들 모두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할 거야? 리프스도 끼어들었다. 그러면 동전을 던져서 정하자고 내가 말했다. 동전 2개가 필요했지만 하나는 잔디밭에서 잃어버려 찾을 수가 없었다. 조화생이 빌려준 동전이었다. 주프라가 자기 아빠한테 말해서 수표로 갚아주겠다고 하는데도 조화생은 속이 상했는지 잔디밭을 여기저기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다. 드디어 주장 2명이 뽑혔다. 조프로와 그리고 바로 나였다. 야, 난 간식 시간에 늦고 싶지 않단 말이야. 축구를 하긴 할 거야. 알세스트가 소리쳤다. 이젠 어떻게 편을 먹을 건지 정할 차례였다. 팀원을 고르는 건 아주 쉬웠다. 하지만 웨드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양팀 주장인 조프로와 나, 둘 다 웨드를 자기 팀으로 데려가려 한 거다. 녀석이 공을 갖고 뛰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축구를 썩 잘하지는 않아도 웨드는 공포의 대상이다. 기어이 동전을 찾아낸 조화생의 얼굴이 밝아졌다. 우리는 웨드를 놓고
동전 던지기를 하게 다시 동전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또 잃어버리고 말았다. 조아생은 엄청 화난 얼굴로 다시 동전을 찾으러 이리저리 헤매다니기 시작했다. 조프루아가 웨드를 차지했다. 조프루아는 웨드에게 골키퍼를 하라고 했다. 조프루아 녀석이 머리를 쓴 거다. 걸핏하면 화를 내고 주먹을 날리는 웨드가 골문을 지키고 있으면 골문 근처엔 아무도 얼씬거리지 못할 테니 말이다. 그래, 거기 잘 돼가냐? 알세스트가 자기가 먹은 골 수를 표시하는 돌들 사이에 앉아 우적우적 과자를 씹어대며 일그러진 얼굴로 소리쳤다. 다들 자기 자리를 잡으려고 난리였다. 골키퍼를 빼고 나니 각 팀이 7명 뿐이라서 위치를 잡는 게 쉽지 않았다. 각 팀에서 자리 싸움이 시작되었다. 너도 나도 센터포드를 하겠다고 했다. 조아생만은 라이트 윙을 맡겠다고 했다. 축구를 하면서라도 그쪽 구석 어디쯤엔가 떨어진 동전을 기어이 되찾고야 말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었던 거다. 조프라안의 팀에서는 위치 선정이 아주 빨리 끝났다. 웨드가 또 주먹을 휘두른 거다. 그쪽 애들은 끽소리도 못하고 코를 문지르며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갔다. 웨드의 주먹은 정말 세다. 하지만 우리 팀은 그때까지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었다. 빨리 안 하면 너희들한테도 한 방씩 날려줄 거야. 웨드의 협박에 우리는 잽싸게 가서 자리를 잡고 섰다. 안영이 리푸스에게 호루라기 하고 소리치자 우리 팀엔 리푸스가 호루라기로 경기 시작 신호를 했다. 조프라가 뿌르퉁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불공평해. 이쪽은 햇빛이 너무 많이 들어서 눈이 부시단 말이야. 우리 팀만 나쁜 쪽 진영 쓰란 법 있어. 햇빛이 싫으면 눈 감고 하면 되잖아. 혹시 알아? 게임이 더 잘 풀릴지? 내가 대답했다. 우리는 치고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리프스가 힘껏 호루라기를 불었다. 너한테 호루라기 불라고 안 했잖아. 심판은 나란 말이야. 안양이 소리쳤다. 안양의 말에 기분이 나빠진 리프스가 말했다. 호루라기 부는데 내 허락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불고 싶으면 아무 때나 불 거라고. 그러더니 리프스는 미친 듯이 호루라기를 불어대기 시작했다. 넌 정말 못됐어. 그러니까 맨날 그 모양이지. 울분을 참지 못한 안양은 이렇게 말하고는 엉엉 울기 시작했다. 야, 얘들아! 저쪽 골문에서 알세스트가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들었다. 나는 그때 조프루아와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녀석의 빨강, 하양, 파랑색이 들어간 멋진 셔츠를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그런데도 조프루아는 나를 살살 약올렸다. 흥, 이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빠가 더 좋은 걸로 또 왕창 사줄 거니까. 분을 참지 못한 나는 조프라의 발목을 연거푸 걷어찼다. 리프스는 난 안경 꼈어. 안경 꼈다고 하며 떠드는 안양을 쫓아다녔고 조아생은 남이야 뭘 하든 상관 않고 동전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동전은 끝끝내 보이지 않았다. 골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웨드는 지겨워졌는지 자기 주위에 가까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그 애네 팀 애들 말이다. 코에 주먹을 먹이기 시작했다. 모두들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고 있었다. 너무 재미있었다. 정말 멋졌다. 얘들아 그만해. 알세스트가 또 한 번 소리쳤다. 이 소리에 화가 난 웨드가 알세스트에게 말했다. 뭐가 그렇게 급해? 우린 지금 경기를 하고 있는 거야. 할 말 있으면 하프타임까지 기다리라고. 무슨 하프타임? 지금 생각난 건데 우린 공이 없어. 내가 집에 두고 왔다고 알세스트가 말했다. 장학사 선생님. 담임선생님이 무척 상기된 얼굴로 교실에 들어왔다. 우리 학교에 장학사 선생님이 오실 거야. 너희들이 착하고 얌전하게 굴어서 그분한테 좋은 인상을 심어줄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지? 우리는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도 선생님은 괜히 불안해했다. 항상, 아니 거의 얌전한 우리를 두고 말이다. 미리 말해두는데 이번에 오시는 장학사 선생님은 너희 같은 애들을 다루는 데는 도통하신 분이야.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선생님은 우리에게 잔소리를 줄줄이 늘어놓았다. 장학사 선생님이 질문에 대답할 때 빼놓고는 입도 뻥끗하지 말고 선생님 허락 없이는 웃지도 말라고 했다. 지난번처럼 교실 바닥에 구슬을 굴려서 장학사 선생님을 넘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도 했다. 또 알세스트한테는 장학사 선생님이 있을 때는 먹지 좀 말라고 했고 우리 반 꼴찌 클로테르한테는 선생님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다. 나는 가끔 선생님이 우리를 꼭두각시 인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우리는 선생님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약속했다. 선생님은 교실을 쭉 둘러보고 우리도 쭉 훑어보더니 우리 중 몇 사람보다는 차라리 교실이 더 깨끗하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우리 반 1등이자 선생님의 귀염둥이인 안양에게 장학사 선생님이 받아쓰기 시험을 볼 경우에 대비해서 잉크병에 잉크를 채워두라고 말했다. 안양은 큼직한 잉크병을 들고서 실일과 조화생이 앉은 맨 첫 줄부터 채우기 시작했다. 그때 장학사다 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놀란 안양이 그만 책상에다 잉크를 엎지르고 말았다. 누군가가 장난을 친 거였다. 장학사 선생님은커녕 그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화가 난 선생님이 소리쳤다. 클로테르, 선생님이 다 봤어.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장난치는 거 다 봤다고. 뒤에 가서 서 있어. 제가 뒤에 서 있으면 장학사 선생님 눈에 금방 띌 거예요. 그러면 장학사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실 텐데 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럼 전 어떡해요? 그냥 울어버리고 말 거라고요. 클로테르가 훌쩍거리며 말했다. 그리고는 다시 덧붙였다. 장난친 게 아니에요. 장학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복도로 지나가는 걸 정말 봤단 말이에요. 선생님은 클로테르의 말을 믿기로 한 것 같았다. 좋아, 이번만 봐주는 거야. 잉크 범벅이 된 첫 번째 줄 책상 때문에 일이 귀찮아졌다. 선생님은 눈에 띄지 않게 맨 뒷줄 책상과 바꿔놓자고 했다.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잡거리며 책상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교실에 있는 책상을 모조리 옮겨야 하는 엄청난 일이었지만 우리는 정말 신이 났다. 바로 그때 장학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과 함께 들어왔다. 모두 서 있던 참이라 일부러 일어설 필요도 없었다. 선생님들이나 우리들 모두 하나같이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좀 산만해져 있군요. 놀란 교장 선생님이 더듬거리며 말했다. 자, 여러분, 어서들 자리에 앉아요. 장학사 선생님 말에 우리는 일제히 자리에 앉았다. 맨 뒤로 옮기려고 첫 번째 책상을 뒤로 돌려놓은 바람에 실일과 조화생은 칠판을 등지고 앉았다. 이 두 학생은 항상 이렇게 앉나요?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장학사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한테 물었다. 그러자 선생님은 클로테르가 질문 받았을 때 짓는 멍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하지만 클로테르처럼 울지는 않았다. 사소한 말썽이 좀 선생님이 얼버무렸다. 장학사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자세히 보니 장학사 선생님의 눈이 수검정 같은 눈썹과 거의 붙어 있었다. 교사로서 권위를 지켜야지 이게 뭡니까? 자, 여러분 이 책상을 제자리에 옮겨 놓으세요. 우리가 모두 일어나자 장학사 선생님이 큰 소리로 외쳤다. 아니, 다 일어설 필요는 없어요. 거기 너희 둘만 일어서 실일과 조화생은 책상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다시 앉았다. 장학사 선생님은 그제서야 미소를 짓고는 두 손으로 앞에 있는 책상을 짚고 말았다. 좋아요. 내가 오기 전에 뭘 하고 있었죠? 책상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실일이 대뜸 대답했다. 이제 책상 얘기는 그만. 장학사 선생님은 짜증이 난 듯한 얼굴로 목소리를 높이더니 다시 물었다. 그래요. 그럼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왜 책상을 옮기고 있었죠? 잉크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조화생이 대답했다. 장학사 선생님은 잉크? 하고는 자기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온통 파랗게 잉크물이 들어있었다. 선생님은 한숨을 푹 내쉬고는 손수건을 꺼내 잉크를 닦아냈다. 장학사 선생님, 우리 선생님, 교장 선생님 모두 장난할 기분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는 아주 얌전하게 굴기로 했다.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학생들의 기운을 잡는데 좀 문제가 있으신 것 같군요. 학생들의 기본적인 심리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장학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한박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쳐다보았다. 그렇게 웃으니까 눈썹이 눈에서 좀 떨어져 보였다. 여러분, 난 여러분들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조금도 무서워할 것 없어요. 여러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건 나도 알아요. 나도 웃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두 명의 귀머거리 얘기 알고 있나요? 한번 들어보세요. 한 귀머거리가 다른 귀머거리에게 물었어요. 너 낚시하러 가니? 그러자 다른 귀머거리가 말했어요. 아니, 난 고기 잡으러 가. 이 말을 듣고 첫 번째 귀머거리가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난 또 내가 낚시하러 가는 줄 알았지. 선생님 허락 없이는 웃을 수 없다는 게 무척 유감이었다. 웃음을 참느라 진땀을 빼야 했으니까 말이다. 오늘 저녁 때 아빠한테 이 얘기를 해드려야지. 무척 재미있어 하실 거야. 아빠는 이 얘기는 분명히 모를 테니까.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는 장학사 선생님은
목젖이 보이도록 크게 웃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자 장학사 선생님은 그나마 조금 펴져 있던 눈썹을 도로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선생님은 흠흠 헛기침을 하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다. 좋아요. 이만하면 실컷 웃었으니 이제 수업을 합시다. 우화를 공부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까마귀와 여우 이야기입니다. 담임 선생님 말에 장학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럼 계속해보세요. 담임 선생님은 두리번거리더니 안양을 지적했다. 안양, 내가 한번 암송해봐라. 그때 갑자기 장학사 선생님이 손을 들었다. 제가 한번 지적해보면 어떨까요? 장학사 선생님의 날카로운 눈초리가 클로테르에게 내리꽂혔다. 꼴찌는 누구한테나 눈에 띄는가 보다. 거기 너 어디 한번 암송해봐라. 클로테르는 입을 때려다 말고 울음을 터뜨렸다. 이 학생 왜 이러나요? 장학사 선생님이 묻자 담임 선생님은 수줍음을 많이 타서 그러니 용서해 달라고 했다. 대신 리푸스가 대답을 해야 했다. 아빠가 경찰관인 리푸스 말이다. 리푸스는 자기는 그 우화를 잘 외우지는 못하지만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안다고 대답했다. 양저 치즈를 물고 있는 까마귀 얘기 아니냐고 했다. 양저 치즈라고? 장학사 선생님이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아니지, 노르망디 치즈였잖아. 알세스트가 끼어들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까마귀가 노르망디 치즈를 물고 있냐. 질질 녹아내리고 냄새도 고약한데. 리프스의 대꾸였다. 냄새가 좀 나기는 하지만 얼마나 맛있는데. 냄새 같은 건 중요한 게 아니야. 비누를 봐. 냄새가 좋으면 뭐해. 먹지도 못하잖아. 그런데 있잖아. 나 사실은 비누 먹어봤다. 설마. 너 바보 아니야? 우리 아빠한테 일러서 너희 아빠 딱지 왕창 떼라고 할 거야. 알세스트와 리프스는 치고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클로테르와 안양만 빼고 말이다. 클로테르는 구석자리에서 계속 훌쩍이고 있었고 안양은 칠판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까마귀와 여우를 암송하고 있었다. 모두 뒤죽박죽 엉겨붙어 정신없이 놀고 있는데 견디다 못한 담임 선생님과 장학사 선생님, 교장 선생님이 동시에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만! 교실은 순식간에 잠잠해졌고 우리는 모두 제자리에 앉았다. 장학사 선생님이 손수건을 꺼내 얼굴을 닦았다. 손에 묻은 잉크를 닦았던 그 손수건 말이다. 선생님 얼굴 여기저기에 푸릇푸릇한 얼룩이 생겼다. 마음대로 웃을 수 없다는 게 정말 유감이었다. 쉬는 시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참아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장학사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 곁으로 갔다. 그리고는 우리 선생님의 손을 꼭 잡았다. 선생님이 무척 존경스럽습니다. 선생이란 직업이 이렇게 성스러운 것인지 정말 몰랐어요. 오늘에야 그걸 알았습니다. 용기를 갖고 계속 열심히 가르쳐 보세요. 힘내세요. 장학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는 교장 선생님과 함께 종종 걸음으로 교실을 나갔다. 우리는 담임 선생님을 참 좋아하지만 선생님은 가끔 옳지 못한 판단을 내릴 때가 있다. 장학사 선생님한테 칭찬을 받은 게 다 우리 덕분이었는데도 우리 보고 수업 끝나고 남으라고 했으니까 말이다. 정말 말도 안 된다. 강아지 렉스. 학교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아지 한 마리가 내 뒤를 쫄래쫄래 따라왔다. 조그만 놈이 길을 잃은 것 같았다. 떠돌이 외톨이인 것 같아 마음이 좀 찡했다. 친구를 찾아주면 좋아할 것 같아서 붙잡아 안으려는데 요리조리 쏙쏙 피하기만 해서 쉽게 잡히지 않았다. 나랑 함께 가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는지 슬슬 내 눈치를 살폈다. 초콜릿빵 반쪽을 뚝 잘라 던져줬더니 덥석 물고는 지조도 없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 강아지를 렉스라고 부르기로 했다. 지난주에 본 첩보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 이름이다. 렉스는 항상 먹어대는 내 친구 알세스트만큼이나 빨리 빵 조각을 먹어치웠다. 그제서야 기분이 좋아졌는지 렉스는 순순히 나를 따라오기 시작했다. 렉스를 집에 데리고 가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았다. 재주 부리는 방법도 가르치고 집도 보게 하고 내가 강도들을 잡을 때 도와주는 멋진 개로 만들 생각이었다. 지난주 목요일 날 봤던 영화에서처럼 말이다. 하지만 내가 렉스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엄마는 좋아하지 않았다. 엄만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맘에 안 들어 하셨다. 사실 렉스에게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 렉스와 내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엄마가 와서 나를 안아주며 학교에서 아무 일 없었느냐고 또 무슨 엉뚱한 일 저지른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리고 나서야 렉스가 눈에 보였는지
엄마는 그때부터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웬 강아지니? 나는 열심히 대답했다. 길 잃은 불쌍한 강아지인데 내가 강도 놈들을 잡는 걸 도와줄 거라고 생각해서 데려왔다고 말이다. 그러는 동안 렉스는 안락의자 위에서 방방 뛰어대더니 쿠션을 물어뜯기 시작했다. 손님이 왔을 때만 빼고는 아빠도 마음대로 앉지 않는 바로 그 의자 위에서 말이다. 엄마는 계속해서 잔소리를 늘어놓으며 동물들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건 그랬다. 언젠가 내가 쥐를 데려왔을 때 말이다. 개는 위험한 동물이고 혹시 이 개가 광견병에 걸렸다면 우리 모두를 물어뜯어 병을 옮길 수도 있다고 했다. 엄마는 빗자루로 쫓아내기 전에 1분간 시간을 줄 테니 어서 개를 집 밖으로 내보내라고 했다. 렉스한테서 의자 쿠션을 떼어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다. 게다가 렉스는 이미 쿠션 끝자락을 입에 넣고 우물거리고 있었다. 하필이면 왜 쿠션을 좋아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렉스를 품에 안고 정원으로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다. 나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렉스도 슬펐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녀석은 양털 쿠션 조각을 토해내느라 정신이 없었다. 퇴근해서 돌아온 아빠가 현관문 앞에 앉아 울고 있는 나와 캑캑거리고 있는 렉스를 발견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빠한테 전부 얘기했다. 엄마는 렉스를 싫어하지만 렉스는 내 친구이고 나도 렉스에겐 하나밖에 없는 친구이며 렉스는 내가 강도 잡는 걸 도와줄 거고 나는 렉스에게 재주 넘는 방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말했다. 난 너무 불쌍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렉스는 뒷발로 한쪽 귀를 긁적이고 있었다. 그런 동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전에 학교에서 애들이 렉스처럼 해보려고 한 적이 있었지만 롱다리 맥상 말고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었다. 아빠는 내 얼굴을 어루만져주며 말했다. 엄마 말씀이 옳아. 떠돌이 개를 집에 데려오는 건 위험한 일이야. 병에 걸렸을지도 모르잖니. 병에 걸린 개한테 물리면 그걸로 끝이야. 입에 거품을 물고 미친 듯이 날뛰게 된다고. 너도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행히도 파스테르가 치료약을 개발했지. 그분이야말로 인류의 은인이야. 덕분에 광견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하지만 일단 그 병에 걸리면 죽도록 아프다지 아마? 렉스는 병에 안 걸렸어요. 먹을 것도 얼마나 잘 먹는다고요. 또 얼마나 똑똑한데요. 아빠는 뚫어져라 렉스를 쳐다보더니 렉스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쓱쓱 쓰다듬어 주었다. 가끔 내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그래 이 꼬마 녀석은 튼튼해 보이는구나. 렉스는 아빠 말을 알아들었는지 아빠의 손을 핥기 시작했다. 아빠도 렉스의 재롱에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았다. 이 녀석 참 귀엽구나. 아빠는 다른 쪽 손을 내밀며 말했다. 자, 손 이리다오. 옳지 손. 그렇지. 렉스는 한쪽 발은 아빠에게 내밀고 입으로는 아빠 손을 핥고 또 다른 발로는 귀를 긁적이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아빠는 렉스가 하는 짓이 재미있었는지 허허 하며 웃었다. 좋아 여기서 기다려. 아빠가 엄마랑 얘기해 볼 테니까. 아빠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 아빠 최고. 아빠가 엄마와 렉스 문제를 결정하는 동안 나는 한참 동안 렉스랑 장난치며 재미있게 놀았다. 갑자기 렉스가 뒷발로 벌떡 일어섰다. 하지만 내가 먹을 걸 주지 않자 다시 귀를 긁적이기 시작했다. 아주 귀찮은 녀석이다. 아빠가 집에서 나왔다.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아빠는 내 옆에 와서 앉더니 손가락으로 내 머리를 쓱쓱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는 엄마가 집에서 개 기르는 걸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안락의자 사건이 결정적이었다는 말도 했다. 나는 울까 말까 망설이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집안에서 못 기르면 정원에서 기르면 되잖아요. 아빠는 잠깐 동안 볼똘히 생각하더니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밖에서 기르면 렉스가 물건을 망가뜨리는 일도 없을 거라면서 말이다. 아빠는 당장 렉스에게 집을 지어주겠다고 했다. 나는 아빠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는 널빤지를 가지러 창고로 갔다. 아빠가 연장을 가져왔다. 그러는 동안 렉스는 베고니아 꽃을 아작아작 씹어대기 시작했다. 거실에 있는 안락의자를 씹어 놓았던 것에 비하면 문제거리도 아니었다. 우리 집에는 안락의자보다는 베고니아 꽃이 더 많기 때문이다. 아빠는 창고에 쌓인 널빤지 더미를 뒤적거리며 쓸만한 것을 골라내기 시작했다. 잘 봐라. 내가 렉스한테 기막힌 집을 지어줄 테니까 진짜 궁전 말이야.
저는 렉스한테 제주넘기랑 집 지키는 법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 렉스를 잘 훈련시켜서 반갑지 않은 손님은 쫓아내 버리자꾸나. 블레디르 아저씨 같은 사람 말이야. 블레디르 씨는 우리 옆집 아저씨이다. 아빠랑 아저씨로 말할 것 같으면 서로를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앙숙이다. 렉스랑 아빠랑 나는 정말 신이 났다. 하지만 아빠의 날카로운 비명소리 때문에 즐거운 분위기는 곧 깨지고 말았다. 망치질을 하다가 그만 손가락을 찧었던 것이다. 아빠의 비명을 듣고 엄마가 정원으로 뛰어나왔다. 두 사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와 나는 안락의자가 없는 정원에서 렉스를 기르기로 결정했다고 말이다. 아빠는 렉스에게 집을 지어주고 나는 렉스에게 블레디르 아저씨를 물어 병을 옮기는 법을 가르쳐 줄 거라고 했다. 아빠는 별말하지 않고 다친 손가락만 쭉쭉 빨며 엄마를 멀뚱멀뚱하게 바라보았다. 엄마는 모두 다 못마땅해 했다. 우리 집 울타리 안에 이 짐승은 절대 못 들여. 이 녀석이 내 베고니아 꽃에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좀 보라고. 엄마의 카랑카랑한 목소리를 알아들었는지 렉스는 반짝 고개를 들고는 꼬리를 살랑거리며 엄마한테 다가갔다. 그리고는 뒷발로 벌떡 일어섰다. 엄마는 한동안 렉스를 쳐다보다가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 렉스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렉스는 엄마 손을 열심히 핥았다. 바로 그때 쾅쾅 대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아빠가 가서 문을 열자 어떤 아저씨가 성큼성큼 들어왔다. 그 아저씨는 렉스를 보고는 이상한 이름으로 불렀다. 키키, 여기 있었구나.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냐? 이봐요. 뭘 찾고 있습니까? 아빠가 물었다. 뭘 찾느냐고요? 네 개를 찾고 있었소. 함께 산책 나온 사이에 이 녀석이 어디론가 슬며시 사라져 버렸지 뭐요. 어느 꼬마가 이리로 키키를 데려가더라고 누가 말해주더군요. 이 개는 키키가 아니라 렉스예요. 지난주 목요일 날 본 영화에서처럼 우리도 강도들을 잡을 거라고요. 우리 렉스를 잘 훈련시켜서 블레디르 아저씨도 골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렉스는 기분이 무척 좋아 보였다. 의리 없이 헤헤거리더니 훌쩍 뛰어올라 아저씨의 품에 냉큼 안겼다. 이 개가 당신 거라는 증거라도 있어요? 이 개는 길 잃은 개란 말이요. 아빠가 말했다. 이 목걸이가 증거요. 키키 목에 걸린 이 목걸이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봤소? 바로 내 이름이요. 내 이름. 쥘, 조제프, 프랑페. 봐요. 내 주소도 함께 쓰여 있잖소. 당신 나한테 고소당하고 싶어? 아이고 우리 불쌍한 키키. 아저씨는 말할 틈도 안 주고 혼자서 떠들더니 렉스를 안고 훌쩍 가버렸다. 우리는 너무 놀라 한동안 멍청하게 그냥 서 있었다. 잠시 후 엄마가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아빠는 엄마를 달래며 다음에 다른 개를 꼭 데려오겠다고 굳게 약속했다. 드조. 우리 반에 어떤 애가 전학을 왔다. 오후에 선생님이 그 애를 교실로 데리고 왔는데 빨간 머리에 주근깨 범벅에다가 눈은 새파랬다. 어제 쉬는 시간에 내가 구슬치기 하다가 잃은 구슬처럼 말이다. 그건 맥상이 속임수를 써서 나한테서 빼앗아간 거였다. 얘들아, 너희들에게 새 친구를 소개할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란다. 우리말을 배우게 하려고 이 친구 부모님이 우리 학교에 보내신 거야. 너희들이 선생님을 도와서 새 친구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대해줄 거라 믿는다. 선생님이 새로운 애를 돌아보며 말했다. 친구들에게 내 이름을 말해주려무나. 하지만 그 애는 선생님 말을 못 알아들었는지 씩 웃기만 했다. 녀석의 입술 사이로 괴물 같은 이빨들이 슬쩍 보였다. 행운아야, 저런 이빨만 있으면 뭐든지 씹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항상 먹어대는 똥부 알세스트가 말했다. 새로운 아이가 아무 말도 않고 있자 선생님이 직접 그의 이름을 알려주었다. 조지 맥켄토시라고 했다. 예스, 드조지. 그 애가 말했다. 선생님, 제가 뭐라고 하는지 못 알아듣겠어요. 조르주라는 거예요? 드조지라는 거예요? 맥상이 물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말로는 조르주이지만 걔네 나라 말로는 드조지라고 발음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그럼 우리는 조조라고 부르자. 맥상이 말하자 조화생이 끼어들었다. 아니야, 드조라고 불러야 해. 드조화생, 너는 가만히 있어. 맥상이 반박했다. 선생님이 티격태격하는 조화생과 맥상을 벌세웠다. 선생님은 드조를 안양 옆에 앉게 했다. 안양은 드조를 경계하는 눈치였다. 안양은 누가 새로 전학 오는 걸 싫어한다. 왜냐하면 안양은 우리 반 1등이고
선생님의 귀염둥이인데 새로 오는 애한테 그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마음이 푹 놓이는 모양이다. 드조드조는 괴물 같은 이빨이 다 보이도록 입을 해 벌리고 웃으며 자리에 가 앉았다. 조르주가 쓰는 말을 아무도 할 줄 몰라 유감이구나. 선생님이 말했다. 제가 영어의 기초는 잘 다져두었어요. 안양이 잘난 척을 하고 나섰다. 아무렴 안양은 자기가 영어를 잘한다고 말해야 직성이 풀릴 녀석이니까. 안양은 드조드조에게 자기 영어 실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하지만 드조드조는 멀뚱멀뚱하게 쳐다보고만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손가락으로 자기 이마를 두드렸다. 안양은 잔뜩 화를 냈다. 드조드조가 그럴 만도 했다.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안양은 자기네 재단사 아저씨는 부자라는 말과 자기 삼촌네 집 정원은 숙모 모자보다 훨씬 크다는 말을 영어로 줄줄이 늘어놓았던 거다. 안양은 정말 바보다. 쉬는 시간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우리는 모두 밖으로 몰려나갔다. 벌을 받고 있던 조화생과 맥상, 클로테르만 빼고. 우리 반 꼴찌인 클로테르는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하나도 모른다. 그러니 일단 질문을 받았다 하면 쉬는 시간은 없는 거다. 벌을 서야 하니까 말이다. 운동장으로 우르르 몰려나간 우리는 드조드조를 빙 둘러쌌다. 너나 할 것 없이 드조드조에게 질문을 퍼부어댔지만 드조드조는 괴물 같은 누런 이빨만 드러내 보일 뿐이었다.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지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우행, 슈행, 슈행. 그 애가 한 말은 이게 다였다. 왜 그 방법이 있잖아. 자기네 나라 말로 말하게 하고 대신 자막 넣는 건 말이야. 영화관에 자주 가는 조프라가 말했다. 내가 통역해 줄 수 있는데 또 한 번 영어 실력 발휘에 기회를 노리던 안양이 말했다. 말도 안 돼, 이 바보야. 리프스가 말했다. 드조드조는 그 말이 마음에 쏙 들었는지 손가락으로 안양을 가리키며 연거푸 외쳤다. 오, 바보, 바보, 바보. 드조드조는 무척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안양은 울면서 뛰어가 버렸다. 안양은 툭하면 운다. 우리는 차츰 드조드조가 꽤 멋진 녀석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쉬는 시간에 먹으려고 아껴둔 초콜릿 한 조각을 드조드조에게 주었다. 너희 나라에서는 주로 어떤 운동 경기를 하니? 웨드가 물었다. 아무것도 못 알아들은 드조드조는 바보, 바보, 바보 소리만 되풀이했다. 조프라가 아는 척하며 나섰다.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냐? 쟤네 나라에서는 테니스를 친다고. 야, 어릿광대. 너한테 물은 거 아니야? 웨드가 발끈해서 소리치자 드조드조도 덩달아 어릿광대, 바보, 바보 하고 소리쳤다. 드조드조는 우리랑 함께 노는 게 무척 신나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조프로아는 웨드의 말에 기분이 상한 것 같았다. 누가 어릿광대야? 조프라가 웨드에게 물었다. 하지만 그건 조프라의 실수였다. 웨드는 힘만 센 게 아니라 아예 코피 터뜨리는 걸 즐기는 녀석이기 때문이다. 웨드의 주먹이 조프라에게 날아갔다. 그걸 본 드조드조는 바보 바보 어릿광대 하던 소리를 뚝 멈추었다. 그리고는 웨드를 쳐다보더니 권투? 좋지 하고 말했다. 드조드조는 두 주먹으로 얼굴을 가리고 춤추듯 웨드 주변을 빙빙 돌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권투 선수하고 똑같았다. 쟤 왜 저래? 웨드가 물었다. 옆에서 코를 비비고 있던 조프라가 대답했다. 너랑 권투하고 싶은가 봐. 이 못된 덩치야. 좋아. 웨드는 가진 폼을 다 잡으며 드조드조와 권투를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드조드조의 권투 실력이 훨씬 좋았다. 요리조리 잘도 피했다. 드조드조에게 몇 차례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웨드는 슬슬 화를 내기 시작했다. 저렇게 코를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때리냐? 웨드가 이렇게 외치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 드조드조가 날린 마지막 일격이었다. 웨드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하지만 웨드는 화내지 않고 툭툭 털고 일어서면서 짜식, 센데 하고 말했다. 센데, 바보, 어릿광대. 드조드조의 대답이었다. 엄청 빨리 배우는 애였다. 쉬는 시간이 끝났다. 늘 그렇듯이 알세스트는 투덜거렸다. 집에서 가져온 버터를 듬뿍 바른 빵 4조각 먹을 시간도 안 준다고 말이다. 우리가 교실로 들어가자 선생님은 드조드조에게 쉬는 시간 동안 재미있었느냐고 물었다. 선생님, 쟤네들이 드조드조한테 순 욕만 가르쳐줬대요. 안양이 일어나서 말했다. 아니야, 치사한 거짓말쟁이.
쉬는 시간에 교실 밖으로 나가지도 않았던 클로테르가 소리쳤다. 그러자 드조가 아주 자랑스럽다는 듯이 바보, 어릿광대, 치사한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 얼굴이 일그러졌기 때문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 우리말 할 줄 모르는 친구를 놀리기나 하고 말이야. 잘 대해주라고 선생님이 말했잖니. 도대체가 너희들은 믿을 수가 없구나. 못되게 자란 야만인들처럼 그게 뭐니? 바보, 어릿광대, 치사한 거짓말쟁이, 야만인, 못됐어. 드조는 부지런히 따라했다. 하나하나 아는 게 늘어날수록 점점 더 신이 나는 모양이었다. 선생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드조를 쳐다보았다. 조지, 그런 말 하면 못 써. 그것 보세요, 선생님. 제 말이 맞죠? 안양이 또 끼어들었다. 안양, 수업 끝나고 남기 싫으면 너부터 반성해. 선생님의 무서운 목소리에 안양이 울음을 터뜨렸다. 치사한 고자질쟁이, 누군가가 소리쳤다. 하지만 선생님은 누구 목소리인지 눈치채지 못했다. 안 그랬으면 내가 벌을 받았을지도 모른다. 안양은 교실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아무에게도 인기가 없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죽어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선생님이 안양을 데리고 나가 얼굴을 씻기고 달래주어야 했다. 안양과 함께 교실로 돌아온 선생님 얼굴이 지쳐 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때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렸다. 교실을 나가기 전에 선생님은 두조를 보며 오늘 있었던 일을 내 부모님이 들으시면 뭐라고 하실지 궁금하구나 라고 말했다. 그러자 드조는 한쪽 손을 내밀며 이렇게 대답했다. 치사한 고자질쟁이. 선생님은 걱정을 했지만 그건 쓸데없는 걱정이다. 드조네 엄마 아빠는 녀석이 꼭 필요한 우리말은 다 배웠다고 생각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증거도 있다. 그날 이후 드조가 2번 다시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 말이다. 멋진 꽃다발. 엄마의 생일이다. 난 매년 그랬던 것처럼 엄마한테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매년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작년부터를 말하는 거다. 그 전엔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저금통에 들어있는 동전들을 털어내보니 꽤 많았다. 우연히도 바로 어제 엄마가 돈을 주었기 때문이다. 참 다행이다. 엄마한테 뭘 선물해야 할지는 알고 있었다. 거실에 있는 커다란 파란색 꽃병에 꽃을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사면 된다. 학교 끝나고 선물 사러 갈 생각에 오전 내내 엉덩이가 들썩거려졌다.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손에 꼭 쥔 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내내 그러고 있었다. 쉬는 시간에 축구할 때도 말이다. 난 골키퍼가 아니기 때문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골키퍼는 먹고에다 뚱보인 알세스트였다. 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뛰어? 알세스트가 물었다. 엄마한테 줄 꽃을 사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줬다. 그랬더니 알세스트는 자기 같으면 과자나 사탕, 순대 같은 걸 받고 씹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알세스트한테 줄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내가 녀석한테 한 골 먹여서 우리 팀이 4대3으로 이겼다. 학교를 마치고 알세스트와 같이 꽃가게에 갔다. 알세스트는 문법 시간에 먹다가 반쯤 남겨둔 초콜릿빵을 마저 먹으면서 따라왔다. 꽃가게에 들어간 나는 돈을 전부 계산대 위에 쏟아 놓은 후 가게 아줌마한테 엄마한테 선물할 거니까 엄청나게 큰 꽃다발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베고니아 꽃은 빼달라는 말도 있지 않았다. 베고니아 꽃은 우리 정원에도 넘쳐나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가 없다. 제일 예쁜 꽃으로 주세요. 알세스트가 말했다. 그리고는 향기가 좋은지 맡아보려고 진열대에 놓인 꽃들에 코를 갖다 댔다. 아줌마는 내가 쏟아놓은 동전들을 세어보더니 꽃을 아주 많이 사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말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아줌마는 잠깐 생각하더니 너무 귀엽다며 내 머리를 톡톡 쳤다. 아줌마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이쪽 저쪽에서 꽃들을 골라내고 초록색 잎사귀들도 한 무더기 집어들었다. 알세스트는 그 초록색 잎사귀들을 마음에 들어했다. 고기, 야채, 스튜에 넣는 야채랑 똑같이 생겼다면서 말이다. 꽃다발은 굉장히 근사했고 또 엄청 컸다. 아줌마는 반닥반닥 소리가 나는 투명 종이로 멋지게 포장을 해주며 조심해서 들고 가라고 했다. 꽃다발도 다 되고 여기저기 킁킁거리며 꽃 향기를 맡던 알세스트도 볼일을 끝내자 나는 아줌마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알세스트와 함께 가게에서 나왔다.
멋진 꽃다발을 들고 알세스트와 함께 싱글벙글 거리며 걸어가다가 학교 친구들 셋, 그러니까 조프라, 클로테르, 리푸스를 만났다. 니콜라 좀 봐. 저렇게 꽃을 들고 있으니까 꼭 바보 같다. 조프라가 말했다. 나는 내가 지금 꽃을 들고 있는 게 다행인 줄 알아. 이 꽃만 아니었으면 넌 따귀감이라고 라고 해주었다. 꽃 이리 줘. 내가 조프라 따기 때릴 동안 내가 들어줄게. 알세스트가 말했다. 알세스트의 말을 듣고 내가 꽃다발을 맡기려고 하는데 조프라가 내 뺨을 때렸다. 우리는 엉겨붙어 싸웠다. 얼마간 치고받다가 내가 늦었어 집에 가자 하고 말했고 우리의 싸움도 끝났다. 하지만 그 자리에 좀 더 남아 있어야 했다. 클로테르가 알세스트 좀 봐. 쟤도 똑같아. 꽃 들고 있으니까 얼간이 바보 같잖아. 하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화가 난 알세스트는 손에 들고 있던 꽃다발로 클로테르의 머리통을 힘껏 후려쳤다. 내 꽃다발 다 망가지잖아.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었다. 정말이었다. 알세스트는 내 꽃다발을 정신없이 휘둘러댔고 포장이 찢겨져 나간 꽃들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날렸다. 그리고 클로테르는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안 아프다고 라고 하면서 알세스트를 약올리고 있었다. 알세스트가 꽃다발 휘두르던 걸 멈춘 후 클로테르의 머리를 보니 꽃다발에서 빠져나온 초록색 잎사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러고 보니 정말 고기 야채 스튜랑 똑같았다. 너희들 정말 못했어. 나는 땅에 떨어진 꽃들을 주우면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맞아, 너희들이 니콜라 꽃다발을 망가뜨린 건 정말 잘못한 거야. 리푸스가 말했다. 넌 빠져. 조프라가 말했다. 이번엔 리푸스와 조프라의 따기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는 동안 알세스트는 고기 야채 스튜처럼 되어버린 클로테르 머리 때문에 배가 고파졌는지 저녁을 먹는다고 슬그머니 집으로 가버렸다. 나도 꽃다발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야채도 없고 빤딱거리는 종이도 없었지만 그래도 그런대로 멋졌다. 한참 길을 걷다가 웨드와 마주쳤다. 나랑 구슬치기 할래? 웨드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집에 가서 엄마한테 이 꽃다발 드려야 돼. 웨드는 아직 시간이 이르지 않냐며 계속 졸랐다. 사실 난 구슬치기를 무척 좋아한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슬치기 왕이다. 겨누기만 하면 다 맞춘다. 거의 매일 이긴다. 난 꽃다발을 길 위에 살짝 내려놓고 웨드와 구슬치기 시합을 했다. 웨드랑 같이 구슬치기를 하면 정말 재미있다. 항상 내가 이기니까 말이다. 하지만 골치 아픈 문제가 없는 건 아니다. 웨드는 자기가 지면 심통을 부리니까. 웨드가 내가 속임수를 쓴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이 거짓말쟁이 하고 톡 쏘아주었다. 그러자 웨드가 나를 툭 밀었고 그 바람에 나는 그만 꽃다발 위에 주저앉고 말았다. 꽃들에겐 정말 안 된 일이었다. 내가 이 꽃 망가뜨렸다고 우리 엄마한테 이를 거야. 내 말에 겁을 먹은 웨드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떨어진 꽃들 중에서 덜 망가진 것들을 골라내는 걸 도와주었다. 난 웨드가 참 좋다. 웨드는 정말 좋은 친구다. 나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꽃다발은 이제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꽃들이 몇 송이 남아 있었다. 괜찮았다. 한 송이는 좀 찌그러져 있었지만 다른 두 송이는 멀쩡했으니까. 그때 우리 반 친구 조아생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게 보였다. 조아생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난 이제 더 이상 안 싸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길에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계속 싸우다간 엄마한테 줄 꽃이 한 송이도 안 남아날 테니 말이다. 어쨌든 내가 엄마한테 꽃을 선물하는 건 친구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건 내 권리이다. 그리고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녀석들이 질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내가 꽃을 갖다 주면 우리 엄마가 매우 기뻐하며 나에게 맛있는 디저트도 주고 착하다고 칭찬도 해줄 테니 말이다. 안녕 니콜라. 조아생이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왠지 화가 나서 다짜고짜 소리쳤다. 내 꽃다발이 왜 이러냐고? 이 얼간아. 조아생이 자전거를 세우더니 동그래진 눈으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다. 무슨 꽃다발? 이거 말이야 이거. 나는 조아생의 얼굴에 꽃다발을 집어 던졌다. 조아생은 꽃다발이 자기 얼굴로 날아들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 같았다. 그렇게 날아든 꽃다발이 조아생 마음에 들 리가 없었다. 조아생도 꽃다발을 주워들고는 힘껏 내던졌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마침 우리 곁을 지나가던 자동차 지붕 위에 떨어졌다. 자동차는 꽃다발을 지붕에 얹은 채 멀리 달려갔다.
내 꽃, 엄마한테 줄 꽃인데. 내가 울부짖자 조화생이 말했다. 걱정 마. 내가 자전거로 따라가 볼게. 조화생은 참 착한 친구다. 조화생은 이 다음에 크면 전국 자전거 달리기 대회에 나가려고 벌써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오르막길에서는 빨리 달릴 수가 없었다. 조화생이 다시 돌아와서는 고갯마루에서 자동차를 놓쳐버렸다고 했다. 대신 자동차 지붕에서 미끄러져 떨어진 꽃 한 송이를 주워다 주었다. 하필이면 찌그러진 꽃이었다. 조화생은 내리막길을 달려서 펑하니 자기네 집으로 가버렸고 나는 걸레 조각이 되어버린 꽃을 들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다. 목이 콱 메었다. 빵점짜리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왔을 때처럼 말이다. 생일 축하해요, 엄마.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말하다가 나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엄마는 꽃을 보고 좀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엄마는 나를 꼭 안아주며 내 볼이 마르고 닳도록 뽀뽀를 해주었다. 엄마는 이렇게 멋진 꽃다발은 처음 받아본다며 거실에 있는 커다란 파란색 꽃병에 꽂았다. 누가 뭐라든 우리 엄마는 정말 최고다. 성적표. 오늘은 학교에서 하나도 즐겁지 않았다. 오후에 교장 선생님이 우리 반에 와서 한 사람 한 사람 성적표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들 성적표를 팔에 안고 들어온 교장 선생님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내가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아 왔지만 이렇게 주의가 산만한 반은 처음 봐요.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 성적표에 적어주신 의견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지요. 자, 이제 성적표를 나눠주겠어요? 클로테르가 훌쩍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우리 반 꼴찌인 클로테르의 성적표에는 매달 선생님이 뭐라고 써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다. 클로테르네 엄마 아빠는 그걸 읽고 나면 얼굴이 험악해지셔서 맛있는 후식을 못 먹게 하는 건 물론이고 텔레비전도 못 보게 한다고 한다. 이제 자기네 엄마 아빠는 이런 일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성적표 나눠주는 날이 되면 엄마는 아예 후식을 안 만들고 아빠는 옆집으로 텔레비전을 보러 간다는 거였다. 내 성적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부산스럽고 종종 주의가 산만해지는 학생, 점차 나아질 것임. 외대 성적표엔 산만한 학생, 친구들과 자주 다툼, 차츰 나아질 것임 이라고 쓰여 있었고 리푸스의 성적표엔 수업 시간에 호루라기를 불다가 수없이 압수당하고도 끈질기게 불어댄 조금씩 나아질 것임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나아질 게 아무것도 없는 건 안양뿐이었다. 우리 반 1등에다 선생님의 귀염둥인 안양 말이다.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안양의 성적표를 읽어주었다.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학생. 교장 선생님은 우리에게 안양을 본받으라고 말했다. 우리 같은 악동들은 감옥에나 가게 될 텐데 그건 우리에게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엄마 아빠들한테는 큰 고통이 될 거라는 말도 했다. 이 말을 남기고 교장 선생님은 교실을 나갔다. 우리는 무척 난감했다. 성적표에 아빠 사인을 받아와야 하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그건 즐거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때 수업 끝나는 종이 울렸다.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모두 문 쪽으로 몰려가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면서 책가방을 집어 던지지 않고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교실을 나갔다. 담임 선생님도 우울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우린 선생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솔직히 이번 달엔 우리 장난이 좀 지나쳤다. 조프로하는 외드한테 코를 얻어맞고 얼굴을 찡그리며 넘어지던 조화생의 얼굴에 잉크를 엎지르지 말았어야 했다. 그리고 외드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건 조화생이 아니라 리푸스였다. 우리는 다리를 질질 끌며 천천히 걸어갔다. 그리고 빵집 앞에 서서 알세스트를 기다렸다. 초콜릿빵 6개를 사러 들어간 알세스트는 빵을 입안에 우겨넣고 우물거리면서 밖으로 나왔다. 알세스트가 우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몇 개는 남겨둬야 돼. 오늘 밤 후식 대신 먹게. 알세스트는 빵을 씹으면서 후 하고 크게 한숨을 내쉬었다. 알세스트의 성적표엔 이렇게 쓰여 있었다는 걸 말해둬야겠다. 이 학생이 먹는 데 쏟는 열성을 학업에 쏟는다면 반에서 1등을 할 것임 점차 향상될 가능성이 있음. 그나마 가장 괜찮은 얼굴을 하고 있는 건 외드였다. 난 하나도 겁 안 나. 우리 아빠는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거든. 내가 아빠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만 하면 아빠는 성적표에 사인을 해줘. 그걸로 땡이야. 외드는 정말 운 좋은 녀석이다. 우리는 골목 앞까지 와서 각자 제 갈 길로 헤어졌다.
클로테르는 울면서, 알세스트는 우물우물 먹어대면서, 리피스는 아주 작은 소리로 호루라기를 불면서 갔다. 나는 웨드와 함께 그 자리에 남았다. 웨드가 말했다. 너 집에 가기 무서우면 해결은 간단해. 우리 집에 가서 자는 거야. 웨드는 진짜 친구다. 함께 집까지 걸어가면서 웨드는 아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집이 가까워질수록 웨드의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다. 드디어 집 현관문 앞에 도착하자 웨드는 입을 꼭 다물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가만히 서 있었다. 들어갈까? 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금방 데리러 나올게. 웨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머리를 긁적이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반쯤 열린 문틈으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후식이고 뭐고 없으니 어서 가서 엎어져자.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같으니. 그 다음엔 웨드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자기 아빠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모양이다. 제일 골치 아픈 일이 하나 남아 있었다. 이젠 내가 집으로 가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나는 보도블록이 깔린 길 위에 난 금을 밟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피하면서 걷기 시작했다. 아주 천천히 걷고 있었기 때문에 금을 피해 걷는 건 식은 죽 먹기였다. 아빠가 뭐라고 할지는 뻔했다. 아빠는 항상 1등이었다. 할아버지는 아빠를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셨다. 학교에서 주는 상장과 메달은 모조리 휩쓸어왔다.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만 결혼해서 이사하다가 몽땅 다 잃어버렸다 등등 너무 뻔했다. 또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못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이 제가 바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하던 그 니콜라야 하며 손가락질하고 자기들끼리 키득거릴 거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는 너를 잘 교육시키고 평생을 탄탄하게 보장해 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너는 그런 은혜도 모르며 엄마 아빠한테 걱정을 끼치고도 전혀 괴로워하지 않는 배은망덕한 놈이라는 얘기도 할 거다. 그 다음에 내게 남은 건 후식은 없다는 것과 다음 성적표를 받을 때까지 영화 보는 것도 금지라는 엄명일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 아빠가 지난달에도 했고 앞으로도 늘어놓을 잔소리의 전부다. 하지만 난 정말 지긋지긋하다. 너무나 불행하니 집을 아주 먼 곳으로 떠나가겠다고 아빠한테 말할 것이다. 그러면 나를 몹시 그리워하게 되겠지.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 거다. 아주 부자가 되어서 말이다. 그러면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되지 못할 거라고 말했던 걸 부끄럽게 생각하겠지. 사람들은 감히 내게 손가락질하며 놀리지 못할 테고 나는 내 돈으로 엄마 아빠를 직장에 데려갈 거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겠지. 저기 좀 봐. 니콜라가 아주 부자가 돼서 오더니 영화관을 통째로 세내서 엄마 아빠한테 영화 구경을 시켜주는구나. 맨날 구박만 하던 부모였는데도 말이야. 그때 담임 선생님과 교장 선생님도 극장에 데려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우리 집 문 앞이었다. 이런 멋진 생각을 하느라 성적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성큼성큼 걸었던 거다. 목이 메어왔다. 이 길로 곧장 집을 나가 몇 년 있다가 돌아오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금세 눈앞이 캄캄해지기 시작했다. 엄마는 내가 어두워지도록 밖에 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서는 엄마와 아빠가 얘기 중이었다. 아빠 앞에 있는 책상 위에 종이 조각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아빠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보였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이 집 하나 꾸리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다니. 당신은 내가 백만장자인 줄 알아. 이 영수증들 좀 보라고. 정육점 영수증, 식료품 영수증. 돈은 내가 버는데 말이야.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진 엄마는 요즘 물가가 어떤지 아빠가 전혀 모른다며 언제 한번 같이 시장에 가봐야 알 거라고 했다. 그러다가 엄마는 흘끗 나를 쳐다보더니 계속 그러면 외할머니 집으로 가버릴 거라며 아이 앞이니까 더 이상 싸우지 말자고 했다. 나는 아빠 앞에서 성적표를 들이밀었다. 아빠는 내 성적표를 펴서 쓱싹 사인을 하고는 나한테 다시 돌려주며 말했다. 애가 배울 게 하나도 없어. 어디 한번 물어보자고. 양고기가 뭐 그렇게 비싼 거야? 어디 설명을 좀 해봐. 니콜라, 넌 내 방에 가서 놀아라. 엄마가 말했다. 그래, 어서 가. 아빠가 말했다. 난 내 방으로 올라와 침대에 누웠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엄마 아빠가 정말로 날 사랑한다면 나에게 눈곱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질 텐데. 루이제트. 엄마 친구가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차 마시러 올 거라는 엄마 말에 난 기분이 안 좋았다. 난 여자애들이 싫다. 여자애들은 정말 바보 같다. 인형이나 소꿉장난 말고는 놀 줄 아는 것도 없고 맨날 울기만 한다. 물론 나도 가끔 울기는 한다. 하지만 그건 그럴 만한 일이 있기 때문에 우는 거다. 지난번 거실에 있던 꽃병을 깼을 때가 그랬다. 아빠는 나를 야단쳤지만 난 정말 억울했다. 일부러 깨려고 한 게 아니었으니까 말이다. 게다가 깨진 꽃병은 별로 예쁜 것도 아니었다. 내가 집안에서 공놀이 하는 걸 아빠가 싫어한다는 건 잘 알지만 그날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어서 나가서 놀 수도 없었다. 루이제트한테 잘해줘라. 아주 예쁜 애란다. 내가 예의 바른 아이라는 걸 그 애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구나. 남들한테 나를 잘 보이고 싶을 때면 엄마는 나한테 파란 양복과 하얀 셔츠를 입힌다. 하지만 난 그걸 입으면 우스꽝스런 인형처럼 보이는 것 같아 싫다. 친구들하고 극장에 가서 카우보이 영화를 보고 싶다고 말했더니 엄마는 눈을 찡긋하며 무서운 얼굴을 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그 애 때리면 안 돼. 그러면 엄마가 혼내줄 거야. 알았니? 오후 4시에 엄마 친구가 딸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다. 엄마 친구는 나를 꼭 끌어안고는 정말 많이 컸네 했다. 엄마 친구들이 하는 말은 다 똑같다. 얘는 루이제트란다. 아줌마가 나한테 딸을 소개했다. 루이제트와 나는 서로 멀뚱멀뚱 쳐다보기만 했다. 두 갈래로 따은 금발머리에 눈동자가 파랗고 코가 오똑한 루이제트는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우리는 손가락 끝으로만 재빨리 악수를 했다. 엄마가 차를 내왔다. 차 마시는 시간은 참 좋았다. 손님이 차를 마시러 오면 초콜릿 과자도 함께 딸려 나오는데 그럴 땐 2개를 먹어도 엄마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자를 먹는 동안 루이제트와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줄기차게 먹기만 하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가 과자를 다 먹고 나자 엄마가 말했다. 자 얘들아 이제 너희들은 가서 놀아라. 니콜라 루이제트에게 내 방을 구경시켜 주렴. 장난감들도 보여주고 엄마는 한박 미소를 지은 뒤에 찡긋 눈짓을 해 보였는데 말썽 피우면 알아서 해? 하고 말하는 듯한 험악한 눈빛이었다. 나는 루이제트를 데리고 내 방으로 갔다. 하지만 그 애한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다. 루이제트가 입을 열었다. 너 꼭 원숭이 같아. 그 말에 기분이 나빠 나도 한마디 해주었다. 그러는 넌 계집애인 주제에. 그러자 루이제트가 내 따귀를 때렸다. 목구멍까지 울음이 차올랐지만 꼭 참았다. 내가 잘 자란 아이처럼 보이는 게 엄마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대신 루이제트의 머리를 쭉 잡아당겼다. 그러자 그 애가 내 발목을 힘껏 걷어찼다. 너무 아파서 아야 아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이번엔 내 차례다 싶어 뺨을 때리려는데 루이제트가 갑자기 참 내 장난감 보여줄래? 라고 말하는 바람에 나는 들고 있던 손을 내려야 했다. 내 건 남자애들이 갖고 노는 장난감이라고 말하려는데 루이제트가 내 곰 인형을 쳐다보고 있었다. 언젠가 내가 아빠 면도기로 털을 밀다가 면도기가 잘 안 들어서 반만 밀고 내버려둔 곰 인형이었다. 너 인형도 갖고 노니? 루이제트가 깔깔대며 웃기 시작했다. 내가 화가 나서 다시 그의 머리를 잡아 당기려고 하자 루이제트가 손을 들어 내 얼굴에 갖다 댔다. 그때 문이 열리고 엄마들이 들어왔다. 얘들아 재미있게 놀고 있었니? 우리 엄마가 묻자 루이제트는 눈을 크게 뜨고 네 아줌마 라며 대답하고 눈을 깜박거렸다. 어쩜 애가 이렇게 깜찍할까? 정말 예쁜 아이야. 엄마가 그 애를 안아주며 말했다. 루이제트는 계속 눈꺼풀을 들었다 놨다 하느라 무진 애를 쓰고 있었다. 루이제트한테 내 멋진 그림책들도 좀 보여주렴. 엄마가 말했다. 엄마 친구는 우리 둘 다 정말 예쁜 아이들이라고 칭찬을 했다. 엄마들은 우리만 남겨놓고 다시 방을 나갔다. 나는 벽장에서 내 책들을 꺼내서 루이제트한테 줬다. 하지만 루이제트는 쳐다보지도 않고 방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인디언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아주 재미있는 책까지도 말이다. 하나도 재미없어. 더 재미있는 거 없니? 루이제트는 벽장 속에 들어있는 내 멋진 비행기, 고무줄이 달린 빨간색 비행기를 빠끔히 쳐다보았다. 만지지 마.
저건 여자애들이 가지고 노는 게 아니야. 내 거란 말이야. 내가 비행기를 빼앗으려고 하자 루이제트가 말했다. 난 손님이니까 내 장난감은 뭐든지 갖고 놀아도 돼.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우리 엄마 불러서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이 맞나?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루이제트가 내 비행기를 망가뜨리는 건 정말 싫었지만 그의 엄마를 불러오는 건 더 싫었다. 말썽이 생길 게 뻔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할까 잠깐 생각하고 있는데 루이제트가 비행기 프로펠러를 빙빙 돌려 고무줄을 감더니 창문 밖으로 휙 날려버렸다.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내 비행기 잃어버렸잖아. 나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 바보야. 잃어버린 게 아니야. 저기 봐 정원에 떨어졌잖아. 가서 죽기만 하면 돼. 우리는 거실로 내려갔다. 엄마한테 정원에 나가서 놀아도 되냐고 묻자 엄마는 밖이 너무 추워서 안 된다고 했다. 루이제트가 눈을 깜빡거리며 우리 엄마한테 예쁜 꽃들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루이제트가 정말 깜찍한 아이라고 칭찬하면서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고 했다. 나도 눈 깜빡거리는 법을 배워야겠다. 아무래도 그게 비결인 것 같다. 정원에서 주운 내 비행기에는 다행히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 루이제트가 나한테 물었다. 우리 뭐하고 놀까? 몰라. 너 꽃 보고 싶댔잖아. 실컷 봐. 저기 무더기로 있으니까. 난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루이제트는 꽃들이 별로 안 예쁘다며 우리 꽃들을 무시했다. 루이제트의 코를 한 방 때려주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거실 창문에서는 정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고 그 안에는 우리 엄마와 루이제트의 엄마가 있기 때문이었다. 여긴 장난감 없어. 차고에 있는 축구공 말고는. 내 말에 루이제트는 눈을 반짝이며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루이제트와 함께 공을 찾으러 가는 동안 난 무척 난처했다. 내가 여자애랑 노는 걸 친구들이 볼까봐 걱정이 되었기 때문이다. 넌 저기 나무들 사이에 서 있어. 루이제트는 이렇게 말하고 나서 저쪽 먼 곳으로 뛰어가서는 힘차게 달려오면서 팡 하고 있는 힘껏 공을 찼다. 멋진 슈팅이었다. 그런데 공이 그만 차고 쪽으로 날아가 차고 창문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 너무 세서 내가 공을 잡지 못했던 거다. 엄마들이 정원으로 달려나왔다. 차고 창문을 본 우리 엄마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금세 알아차렸다. 니콜라, 짓궂은 장난 좀 그만할 수 없니? 손님한테 좀 잘하렴. 루이제트처럼 얌전한 손님이 왔을 때는 더 잘해야지. 나는 루이제트를 쳐다보았다. 루이제트는 정원 저쪽에 멀찌감치 서서 베고니아 꽃의 향기를 맡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난 별로 후식을 먹지 못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난 이 다음에 크면 루이제트와 결혼할 거다. 루이제트의 슛은 정말 멋있었다.